현금 인건비, 신규 인력 인건비랑 기존 인력 인건비를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증빙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에요. 제가 보면은 들어가서 보는 화면이 이런 게 뜨더라고요. 참여연구원 현황인데 이분이 참여연구원인지 아닌지 구분은 통합이지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력이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진행하시다 보면. 근데 너무 바쁘시고 그러면 가끔 여기서 빠져요. 변경 처리했는데 근데 생각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처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통합이지바에 들어가 계시면 된 거고 안 계시면 안 돼요. 인건비를 지급을 한 분이 통합이지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경이 되셨으면 변경이 잘 됐나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는데 이 계상률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계상률로 바뀌어 있는데 계상률이 회사에서 20이라고 분명히 매달 작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2로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계상률이랑 통합이지바로에 들어가 있는 계상률이 맞게 들어가 있나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업기간이나 단계기간이 끝나면 수정이 안 돼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리스에서도 안 해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정산할 때 어떤 경우를 봤냐면 회사에서 분명히 아이리스에 60으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40으로 전송이 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아이리스도 모르고 통합이지바로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정산할 때 그걸 발견해가지고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정산하기 전에 등록하실 때 이걸 좀 봐주셨으면 그때 통합이지바로만 이렇게 수정하는 게 있다고 카이아에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이리스 정보랑 통합이지바로 정보랑 맞게 이렇게 주고받아지는지 그것도 한번 인건비는 워낙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사실 그리고 아이리스 접속 권한이 없어요. 아이리스에서 전송을 통합이지바로 해주는데 잘못 전송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통합이지바로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통합이지바로에 40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는 4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리스에 60으로 보냈는데 얘가 40으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60으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접속 권한을 안 주십니다. 아이리스에서. 그래서 이걸 좀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가끔 그런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면은 사람마다 월 급여가 있고 계상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비에 들어간 집행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급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상률 그 곱한 금액 요거 세 개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계상률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사업비에서 다 부담은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만약에 50%다. 그러면은 100을 다 줬을 때 50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총 급여에 대한 증빙을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분은 월 급여가 500이고 인건비 계상률이 20이니까 사업비에서 100을 쓰는 거잖아요. 저분은 500에 대한 증빙이 다 들어오고 20에 대한 계상률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되어 있는 계상률을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렇게 되면 두 개가 확인이 되면 100만 원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에 대한 월 급여 총액 그리고 그걸 다 지급한 이체 확인증 그것까지 다 증빙으로 첨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만약에 가끔 있어요. 가끔 100을 통합이지바로에서 보내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400을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400 중에 이제 공제금액 빼고 주겠죠? 근데 그거를 안 올리세요. 그리고 캐물으면 안 줬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준 500은 500이 아니고 100이죠. 그래서 100에 20% 곱해가지고 20만 인정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검토합니다. 인건비.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사람은
보통 해가 넘어가면 급여가 상승하죠. 그쵸? 이게 상승해요. 다음 연도에 연봉 계약했는데 늘었어요.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나요? 가끔 질문하세요. 우리 현금 인건비를 증액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다음 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연봉 상승만큼 더 주진 않아요. 사업비에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600이 됐어요. 이번 연봉이 상승해서. 그러면 이걸 600으로 고치면 얘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얘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냅두셔도 돼요. 증빙으로 600에 대한 급여 명세서 600 다 준 거. 이거 넣으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상률 관리나 이런 우리는 실질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여기 600으로 고치시고 계상률을 떨어뜨리는 회사도 있으세요. 그거는 선택하셔도 돼요. 정산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600으로 늘어가면 한도가 늘어나 120만큼 줄 수 있는데 100만큼 지급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저희 승인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인건비 신규에 대한 부는 그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규 뽑으세요 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규 안 하고 기존한테 주겠다. 그러면 승인받고 줘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것도 승인받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미리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날 통합이지바로 해서 이렇게 그 계상률만큼 주고 나머지 회사에서 주던가 아니면 그냥 인건비를 회사로 이체했다가 합쳐가지고 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미리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규정상 이렇게 씁니다. 네. 증빙 자료는 이거예요. 그 급여에 대한 증빙을 다 이렇게 제출하셨을 때 계상률만큼 곱한 금액을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에서 쓸 수 있는 건 비영리법인에 해당해요. 영리법인은 간접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항목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는 이제 신규인지 아닌지 제가 요번에 봤을 때 그 인건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그 정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조회라는 아이콘을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그걸 보면은 이게 정보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입력해 주시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넣어주시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하기에서 이제 가입일 기준으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신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장비죠. 장비랑 재료비랑 이렇게 구분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긴 하시는데 장비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장비 있죠. 그런 장비 그리고 고가의 장비 그런 것들을 다 장비라고 저희는 봐요. 저희는 사실 이게 장비인지 재료비인지 저희는 기술을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검수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장비로 보이는 거는 그냥 저도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장비랑 재료비랑 그 구분했을 때 달라지는 거는 재료비는 그 사업기간이나 단계 종료일까지 계속 들어가는 그 소진되는 거를 재료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연구 단계 종료일이나 연구 종료일까지 쓸 수 있는 게 재료비고 장비 같은 경우는 2개월 전에 도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입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사용을 최소한 2개월은 해야 되는 게 장비예요. 장비는 보통 고가고 그런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사업비에서 쓸 경우에 최소 사업에 2개월은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단계 종료일이나 사업 종료일 전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가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검수가 완료된 게 2개월이에요. 검수가 완료돼야 그 다음에 투입하죠. 그렇죠? 가끔 외자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에 인천항에 거기 통관이 안 돼가지고 2개월 전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2개월을 투입을 못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장비를 써야 되는 거기에 설치돼가지고 검수가 완료. 이게 2개월이에요. 최소 2개월 전에 그게 완료가 돼야 돼요. 생안에 들어온 거가 2개월인 말이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그 코로나일 때 그래서 좀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2개월을 못 채워서 장비 금액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그걸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넣어주시고요. 검수항 서류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개월 전에 되면 됩니다. 재료비도 똑같아요. 재료비도 그런데 재료비는 단계 종료일이나 사업 종료일까지 꾸준히 사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게 재료비예요. 검수하시면 되고 수입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그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서식이에요. 외국 거를 이렇게 살 때는 수입신고 필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거예요.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검수조서는 사실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회사에 갖고 있는 양식이 있으시면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데서 검색해서 이렇게 회사 양식으로 쓰셔도 되고 뭐 양식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연구활동비는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용도가 되게 많은데 이거랑 통합이지바로 항목 거기에 선택하는 거는 그것도 되게 조금이잖아요. 이만큼 많진 않거든요. 통합이지바로 선택하는 거는 그냥 유사한 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항목만 있어요. 외부 전문 활용비 40%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항목에 맞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유사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막 회의비를 여비에 넣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유사한 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는 거는 활동비에 넣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이제 보통 카이아 과제는 공동연구기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동연구기관에 학교나 비영리 연구 전문기관 이런 데랑 보통 같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전문가 활용비를 줄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문을 받거나 하는데 규정상에는 우리 공동연구기관이랑 주관이랑 공동연구기관에 들어가 있는 그 비영리기관 그 속해 있는 같이 연구하는 그 목록에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분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줄 수가 없어요. 영리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전문가를 그 학교가 갖고 있으니까 그 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끼리 뭐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리기관은 아니에요. 영리기관은 그래서 공동연구기관 주관 아래 그 공동연구기관 목록 안에 있는 그 풀 안에 있는 소속이 거기에 있는 분은 부를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부 거래로 규정해요. 공동연구기관 간 작은 거래로 분류해버려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실 때 참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영리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구활동비 연구실 활용 계획 그거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승인이 신설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근데 거기가 변하면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좀 그래요. 여기 연구실 운영비 개발 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 여기에 포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 사용료예요. 영리법인은 챗GPT 사용료를 범용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거 만약에 사용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 넣어가지고 승인 받으셔서 쓰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40% 직접 해서 40%를 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분한테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참여 인력도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40% 이상이면 되게 큰 돈이죠. 그걸 딴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면은 그 사업은 이 딴 사람이 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개념이에요. 연구를 수행하려면 그 기관에서 해야지 그 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영역으로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성과를 본인이 낸 거야? 이 회사가 낸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만약에 정말 사업위에서 필요해서 큰 돈이 나갈 경우가 생기면 승인 받고 하셔야 돼요. 사업 계획에 외부 전문 활용 그런 내용들을 그런 큰 돈은 사실 사업 초기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금액들이 나간다 이런 부분이 사업 계획이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변경 승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쓰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하는 거는 기술 도입비랑 전문가 활용비랑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요 세 개를 합친 걸 말해요. 이해하셨죠? 40% 이렇게 계산합니다. 저희 사용할 수 없는 거에 취소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비 같은 경우 쓸 때 KDX 취소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임박해서 변경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사업비에 쓸 수 없어요. 미리 변경하면 수수료가 발생 안 하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다 빼주셔야 돼요. 쓸 수 없습니다. 술 이런 거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저희 회의비가 바뀌었죠? 작년 말에 12월에 회의비 규정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결론은 사전 결제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사전 결제하고 그다음 회의비를 쓰세요. 외부 참석자랑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 도입하신 분이랑도 간담회 같은 걸 진행했었는데 결론은 회의비를 사전 품일하고 쓰세요예요. 그래서 회의비를 쓰실 때는 그냥 그 회의를 전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런 사전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비를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해졌죠. 근데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지만 결론은 사전 결제하고 회의비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회의비가 너무 막 쓰여지는 거를 이제 조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부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전 결제하고 그래서 회의비 증빙에 사전 결제한 그 내부 문서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에 회의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사전 품위서 올려달라고 아마 없으면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증빙자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이렇게 있으시면 여비는 회사 여비 규정 적용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사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실비를 쓰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규정 따라 지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실비 쓰는 경우 보통 숙박비나 교통비 요거를 뭐 실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통합이지바로랑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여도 카드 쓰는 경우는 다 통합이지바로 연결된 그 카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를 뭐 교통비를 KTX 요금으로 준다. 그런 거 정액인 거고 KTX 요금을 실제로 이제 쓰는 거는 우리 사업비 카드를 긁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여비도 사업비 카드 쓰는 거예요. 실비 부분은. 정액은 정액 주시면 되고.
이것저것 쓰시고, 일용직 활용비도 여기서 쓰시면 돼요. 저희 가끔 단기적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요거를 어디서 쓸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연구활동비에 쓰시면 돼요. 잠깐 쓰시는 그런, 뭐라 그러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뭐, 서베이나 이런 거 할 때 며칠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연구활동비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학회 참가하시는 거는 참여연구원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자 이름이 명시된 영수증, 그러니까 그분이 참가한 사람 이름이 참여연구원이어야지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요청 드리는 거라, 참여연구원분은 학회 참가비를 쓸 수 없죠. 사업비에서. 전문가 활용 내역서도 이것도 사실은 그냥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회사 양식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런 양식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샘플로 갖고 온 거라 회사 양식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 연구수당 지급은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수식에 그냥 저희가 대입을 해서 쓰는 거라, 뭐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유를 여쭤볼 수는 없어요. 그냥 비율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라. 이 수식은 이제 통합이지바로 사용하는 사업이랑 RCMS 적용 사업이랑 수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RCMS 사업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아시죠? 이 비율 70%. 저희가 혼자 참여하는 거 아니면 70%를 다 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여도 평가서류나 이런 것도 이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쓰시는 양식에 해당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간접비. 저희는 영리법인은 간접비도, 그러니까 비영리는 이렇게 흡수해서 쓰지만 저희는 간접비도 저희 사업에 관련된 그 항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많이 쓰시는 게 특허 출원비예요. 성과인형 지원비. 특허 출원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부스 참가비. 그거 보통 간접비에서 많이 쓰시고, 부스 참가비의 경우에 참가비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참가하실 때 뭐 부스 임대료라든가 뭐 비품 빌리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부스 참가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간접비에서 쓰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은 간접비인데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거는 연구활동비입니다. 두 개가 항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원하는 비용, 뭐 등록 비용, 뭐 상표권 등록 비용, 저작권 등록 비용 이런 거는 간접비고,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비에 쓰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끔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간접비 총액의 10%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접비도, 요번에 몇 년 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직접비 사용률에 따라서 연구수당이랑 간접비의 지급액을 퍼센트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건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다 쓰고,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연구수당 다 가져가고, 간접비 다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규정, 만드시는 분이 보실 때, 인건비 다 따먹고, 사업은 많이 안 했는데 연구수당 다 가져왔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 사용률이 적으면 연구수당 다 가져가지 마시오 라는 규정이 하나 생긴 거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는 비영리 같은 경우는 흡수하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만 쓰고 간접비 다 흡수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직접비 많이 안 쓰면 간접비도 다 가져가지 마시오 라는 제한하는 규정이 생긴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은 단계 종료할 때 단계 단위로 따져요. 단계가 여러 해 연차로 구성될 수 있죠.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연차 종료할 때 그 비율을 산정하진 않아요. 그 비율 검토하는 건 단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계 종료할 때 직접비 사용률이 80% 이상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연구수당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3차년도 단계 중에 1차년도 때 다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단계 종료할 때 계산하는 거라 다 주시고 마지막 그 단계 종료하는 해에 단계 단위로 이제 계산을 산출을 해가지고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마다 좀 다르세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나오는 비율을 가지고서는 검토하는 그런 수식들은 단계 단위로 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단계 단위로 산출하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심플하게는 저희 통합이지바르 사용실적 보고서 조회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비율 나와요. 그게 직접비가 80% 넘었는가? 그러면 그게 되게 보수적인 숫자거든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그거랑 거의 일치해요. 사용실적 보고서 뽑았을 때 거기에 8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연구수당 다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월이 되게 크게 있으면 80이 안 돼요. 2월 금액은 사용한 금액이 아니죠. 넘기는 금액이라 2월 금은 사용 금액이 아니에요. 집행 금액이 아니라 2월 금액이 크게 있으면은 집행률이 훅 떨어져요. 그럼 이게 80이 안 되면 연구수당은 다 쓰실 수 없습니다. 플러스 2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간접비는 사실 비영리 경우에는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희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 걸리지는 거의 않더라고요. 없거나 되게 이렇게 보통 실비를 다 쓰시거나 해가지고 간접비는 기준이 50%라 보통 넘으시더라고요. 근데 연구수당은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 종료할 때 그때는 한번 보셔야 돼요. 연차는 연차별로 종료할 때는 다 주실 수 있는데 단계 종료할 때는 그거 한번 뽑으셔가지고 단계 종료 근처에 뽑으셔가지고 비율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출원번호 통지서에 사사 넣으래요. 거기 뭐 우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뭐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보통 납부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청구할 때 수수료에다가 관납료, 영수증 그 금액까지 합쳐서 청구하는데 요거를 보통 빼먹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납부한 게 아니라 특허법인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특허법인에 요청하면 거기서 본인들이 납부한 거 주실 거예요. 요거까지 증빙으로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시점검 우리 진행하고요. 뭐 이렇게 아시죠? 상시점검은 정산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통합이지바로 통해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